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자, 확률과 통계 10차시 수업입니다. 저번 시간에 뭐 배웠는지 간단히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까요? 자, 저번 시간에는 추정으로 가기 위한 단계인 표본 조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모 집단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모 집단에서 평균과 모 분산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평균과 모 분산은 늘상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모집단이 너무 커버리거나 다 조사를 해버리면은 이제 팔 것을 팔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뭘 했다? 표본을 뽑아서 표본 조사를 했었다. 그래서 표본 1부터 일단 표본을 여러 개 추출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다. 표본 여러 개 추출하는 것을 이제 기본 전제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에서 구할 수 있는 표본 평균도 여러 개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그 표본 평균 X반은 확률 변수일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좋게도 이 확률 변수 X반은 뭐랑 관련이 있었다? 모집단의 정보들과 관련이 있었다. 게다가 분포 또한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M, 시그마 제곱. 기억납니까? 네. 게다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도 n이 충분히 크면 x반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x반은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르고, 굉장히 좋죠.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요거는 표본 평균이 아니라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인식을 해야지 오늘 배우는 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습3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문제 5번을 한번 풀어보죠. 어느 비행기의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평균이 18kg고 표준 편차가 4k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때 비행기 탑승객 중에서 16명을 이미 추출한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X를 뭐라 할 거냐면, 이제 모집단에, 여기 짐의 무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짐의 무게. 탑승객 전원이죠. 그때 X는 N 18,4의 제곱을 따른다. 그때 이 비행기 탑승객 중에 이제 16명을 이미 추출합니다. 이 말은 표본을 뽑는다는 얘기예요. 표본 추출. 근데 이 16명 이미 추출할 때 짐의 평균 무게가 이렇게 했죠. 이게 잘 봐야 되는데, 짐의 무게가 아니라 짐의 평균 무게라고 했죠. 16명 추출했을 때, 그럼 이것은 X바를 묶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X바가 17kg 이상 20kg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는 P X바가 17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죠. 자, 그렇다면 이 X바는 무슨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르고, 네, 모집단의 평균은 그대로 가져오죠. 표준 편차는 분산이 16분의 4의 제곱이 되니까 1이 되는 거죠. 1의 제곱. 자, 그렇다면 이 확률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을 구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표준을 적용하죠. 그래서 Z는 1분의 X바 빼기 18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확률은 P, Z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더라. 네. 자, 그래서 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일 때가 0.3413이었고요. 2일 때가 0.477이죠. 네, 그래서 3413, 4772 기억하세요. 네. 자, 이거는 0.3413 더하기 0.4772. 여러분도 표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네, 계산이 좀 일이죠. 8, 1, 8, 5가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한번 추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교과서 116페이지 피겠습니다. 자, 드디어 모평균 추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모평균 추정의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있을 거죠. 그러면 이 모집단에 뭐가 가장 궁금하냐면 보통 평균과 분산이 가장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사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거나 집단이 너무 많은 경우 이 m과 시그마 제곱을 구할 수가 없더라.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면 적당한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 표본을 통해서 이 모집단에 뭐만 해볼 거냐면 평균을 추정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본의 평균을 구하고 그거랑 관련 짓고 이거의 표본의 표준 편차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평균의 적당한 범위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집단의 평균이 170에서 180 사이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믿을 만한 정도는 96%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표본 한 개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이뤄낼 거고요. 그거의 추정의 과정에 가장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x바의 분포가 바로 그 과정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교과서 한번 읽어보면서 보죠. 일단 표본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와 같이 표본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와 같이 알지 못하는 값을 추측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 물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모 분산 추정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 평균 추정만 아는 것으로 이 단원의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정보만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자, 모평균 m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m을 모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이 있겠죠. 그래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x반은 정규분포 m,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랐죠.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x바를 표준화한 확률 변수 네, z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z는 당연히 표준화했으니까 정규분포 0,1을 따를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평균 추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 했던 얘기는 x바는 모평균과 관련된 분포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분포를 좀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은 표준화였다. 그래서 z를 x바에 관련되게 이제 x바를 이제 표준화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한번 알아보죠. 0.95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95%에 해당하는 확률은 z 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입니다. 이건 사실 찾아보는 건 쉬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이제 이 값에 해당하는 게 0.9인 걸 찾으면 되고, 그러면 이 반에 해당하는 게 0.4775인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값이 바로 z 값이 1.96이 된다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간단히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 선생님 믿고 한번 따라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같은 확률은 z를 다시 돌려주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x바에 관련되게요.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자, 1.96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을 똑같이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줘서 식을 조금 간단히 하겠습니다. 확률은 계속 같을 수밖에 없겠죠. 부등식을 동등하게 바꿔가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x바 마이너스 m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뭐에 주목을 하고 싶냐면 바로 이 m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m. 그래서 m에 관련되게끔 부등식을 다시 바꿔볼 건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 넘어가고 얘 넘어오고 하면 m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겠죠? 보입니까? m은 작거나 같다.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고요. 자, 이제 역시 여기를 기준으로 얘를 넘기고 얘를 넘어오면 어떤 n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x바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봤을 때 이 식을 한번 볼 건데요. 이 값이 0.9예요. 그 말은 m이 적당히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그 확률이 0.95다. 자, 다시 얘기하면요. 적당히 표본을 우리가 한 개만 딱 고른다고 했죠. 그래서 한 개만 골라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표본의 표본 평균도 상수로 결정이 된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 한 개만 고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선 상수 하나만 딱 픽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표본을 생각해도 x1 빼기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m x1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m이 이 범위 사이에 있을 확률도 0.95가 될 거예요. 이 x바에서 확률 변수였지만 하나의 값을 픽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값을 뭐라고 정해줄 수 있냐면요. 이 범위를 95%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m이 이 두 개의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추정 과정이라고 하고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을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 얘기들의 일련의 과정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선생님이 방금 수업을 한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P-2.58부터 Z가 2.58까지 확률은 0.99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 구간은 뭐만 바뀌냐면 이 값만 바뀌어요. 이 값. 이 값은 이제 신뢰도랑 관계 있는 값이죠.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확률은 0.95였듯이 2.58부터 마이너스 2.8부터 2.8까지는 0.99인데 그러면 2.58이 그대로 따라오죠. 그래서 이 값이 뭐랑 관련이 있냐면 신뢰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적당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P 마이너스 K K부터 Z가 K까지 뭐 확률을 생각했을 때 이게 100분의 알파다. 그러면 신뢰도 알파 퍼센트의 신뢰 구간은 이제 X바 빼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거 같다. M X바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책에 또 연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요. 한번 볼까요? 평균 X는 이제 확률 변수이므로 추출되는 표본에 따라서 이 X바가 달라집니다. 즉 이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따라 신뢰 구간도 달라지겠죠. 네, 당연합니다. x에 따라서 신뢰 구간이 달라지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95%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모평균 m의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뜻은 여러 번 추출해서 신뢰 구간을 계속 만들었을 때 이제 95%가 모평균 m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즉 100개를 표본을 추출해서 이 신뢰 구간을 뽑아보면 이게 신뢰 구간이거든요. 이 신뢰 구간이 이 m에 걸리는 신뢰 구간이 95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건 이제 처음 추측한 이 x1이 되겠는데요. 이 x1의 분포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m의 값을 포함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5% 믿을 만한 신뢰 구간의 뜻은 다음과 같다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118쪽에 모평균 신뢰 구간을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해놨던 건데 한번 읽어만 볼게요. 자, 모집 단위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여기서 표본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 요거 한 개 딱 추출한다는 거예요. 딱 한 개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 x바의 값이 네, 소문자 x바죠. 그때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다. 보통 이제 95% 신뢰 구간과 99% 신뢰 구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95%면 이제 z 값이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가 0.95가 되더라. 이제 99%면 z 값이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 확률이 0.99가 되더라. 뭐 이런 것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만 하고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면 자, 운동 시간에 평균 모평균이 m분이고 모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그러면 x가 n m, 10의 제곱을 따르더라. 인마가 궁금하다. m이 궁금하다. 그때 이제 25명을 이미 추출해서 이미 추출한 것은 표본을 추출한다는 겁니다. 그때 평균을 구했더니 그 평균이 42분이었다. 딱 한 번만 추출하기 때문에 표본 평균 x바가 이렇게 상수 42분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 신뢰도 95%로 신뢰도를 추측하라. 자, 그러면 42 빼기 1.96에 루트 n분의 루트 n이 5죠? 5분의 시그마 10 그거 맞다. m 이제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죠. 1.96에 5분의 10 네, 그래서 친절하게 계산해놨습니다. 그냥 2분의 1 해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8.01부터 45.92까지가 모평균의 값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것은 95%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m이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문제 1번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풀어보셨나요? 이제 간단히 풀이는 해줄게요. 위에 거랑 사실 똑같습니다. 이제 x는 두루마리 휴지의 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0.2의 제곱인 정규분포 모 분산이 0.2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때 36개를 이미 추출한다. 길이를 측정했더니 평균이 100.7이었다. 즉 x바가 100.7이었다. 그래서 길이 m 신뢰 구간 99%로 추정하라. 그러면 뭐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100.7 빼기 2.58이었죠. 58에 루트 36개니까 36분의 시그마가 0.2였죠. 그거 같다. m 100.7에 플러스 2.58에 네, 루트 36 바로 뭐 6이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0.2 자, 이거 뭐 계산해 보면 계산 과정은 생략할게요. 100.614보다 m이 크게 나왔고 100.786보다는 m이 작거 나왔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제 사실 이 모표준 편차를 안다는 것은 모평균을 안다는 사실이죠. 평균을 구해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조금 부자연스러운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m을 구했다가 이 m이 소실되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자연스럽죠. 이거 사실 이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실제적인 추측은 이 시그마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모 표준 편차 모르는데 어떻게 추정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확률과 통계에서 쌤이 말했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제 적당히 모 표준 편차를 대신할 수 있는 애를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표본에서 이 구한 표본에서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거든요. 이 값 S 얘도 이제 원래는 확률 변수였지만 표본을 한 개만 추출하는 경우에는 상수라고 얘기한 적 있죠. 이 S는 모 표준 편차 시그마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M의 범위가 그렇게 별로 크진 않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는 오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0.1을 적당히 모르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 표본에서 구한 표본 표준 편차를 넣어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 밑에 해놓은 거예요. 네, 이게 좀 더 일반적입니다. 원래 추정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넘어가 보면요. 실제는 아니지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면 예제 한번 보면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휴대전화 배터리 사용 시간에 정규 분포를 따르고 64대 이미 추출해서 사용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8시간, 표준 편차가 1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추출할 때부터 우리는 표본에 있는 값이고요. 표본 평균이 8, 표본 표준 편차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이걸 S로 표현하고 얘를 X 바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N이 충분히 크므로 모평균 M은 신뢰도 95% 신뢰 구간은 이 S를 적당히 뭐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1로 이제 대체를 합니다. S를 이제 시그마를 S로 대체한 거죠. 그래서 8 빼기 1.96의 루트 64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8 플러스 1.96의 루트 64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문제 2번도 같은 방법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답만 가르쳐 줄게요. 지금 한번 풀어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답은 14.439보다는 크거나 같고 16.761보다는 작거나 같다. 여기서도 표본에 조사한 표본의 표준 편차를 줬으니까 얘로 뭘 대신한다? 시그마를 대신해라. 네, 밑에 생각 넓히기 한번 보겠습니다.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기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M을 추정했더니 신뢰도 알파의 신뢰 구간 A에서 B까지가 나왔더라. 명제 참 것을 판단하라. 여기서 이제 가나다의 명제를 보니까 이제 공통점은 B-A를 판단하고 있더라.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B-A를 사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구간의 길이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수학 2 하면서도 얘기를 많이 했던 사실이죠. 자, 그러면 B-A는 사실 생각할 수 있어요. 신뢰도 알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100분의 알파가 되는 값을 우리가 정하기를 P-K부터 Z가 K일 때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뢰 구간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신뢰 구간이. 네. 일단 추정을 표본을 조사해서 표본의 평균을 한번 구해봤더니
x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바 빼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크가 났다. m x바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 b 빼기 a를 해주면 되겠죠.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결국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제 구간이 x바랑 전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가나다를 한번 판단해 볼 건데,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를 높게 하면 b-a 값은 커진다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신뢰도는 알파 퍼센트라고 했죠. 알파 퍼센트는 이 z 값에서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해당하는 이 확률을 이제 100분의 알파라고 정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잘 배웠다면 이제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커진다는 얘기를 해주면 이 알파 값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확률 값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k 값도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k 값이 커진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b-a 값은 실내 구간의 길이는 k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나요?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b-a 값은 작아진다. 나를 한번 보면요. 자, 일단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관계가 있는 게 k 값이죠. k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표본의 크기는 n을 크게 한다는 거죠. n이 커진다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뭐가 돼요? 이 전체 값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b-a 값도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참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신뢰도가 일정할 때 역시 이것도 k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표본의 크기를 2배로 늘리면 b-a 값은 어떻게 되나? 이 k에 표본이 2n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배가 아니라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n이 커질수록 작아지고 k가 커질수록 커지고, 그럼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구간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이 m이 요 구간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겠죠. 범위를 넓게 잡아주면 그 안에 들어갈 신뢰도가 당연히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은 거라고도 볼 수 없어요. 99%가 좋냐, 95%가 좋냐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확률은 이제 신념에 대한 판단이고요. 내가 좀 범위를 넓게 잡고 싶은데 그래도 신뢰도는 높게,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하게 범위를 넓게 잡고 싶다 하면 99%를 택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오차를 그러니까 구간을 좀 좁게 잡아서 m을 추정하는 대신에 95%의 신뢰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싶다 하면 95%를 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다, 안 좋다는 사실 별로 상관없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나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를 한 겁니다. 가나는 T, 그러니까 참인 명제, 다는 F, 거짓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그 뒤에 교과서에 대단원 문제를 좀 풀어주겠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들 위주로 뽑았고요. 12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잠시 멈춰놓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봤나요? 풀이할게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4, 5, 6, 7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80, 60, 40, 2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100개의 공에 입이 추출합니다. 평균을 x바라 할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 할 때
x바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0228이다. k를 구하시오. 자, 그럼 공은 총 몇 개인가요? 총 200개죠. 네, 200개. 그러면 이제 100개 중에 숫자를 생각하면 4, 5, 6, 7 이렇게 공이 있을 거고요.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면 200분의 80, 200분의 60, 200분의 40, 200분의 10 이렇게 되겠네요. 걔는 1. 자, 평균과 분산을 구하기 전에 그래도 동등하게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라 했죠. 동등하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20개죠? 네, 이거 20개입니다. 자, 동등하게 나눠주겠습니다. 2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x는 계산해 보세요.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세요. 10분의 1을 묶어내고 4 곱하기 4, 5 곱하기 3, 6 곱하기 2, 7 곱하기 1 계산하면 5가 나옵니다. 자, vx를 구할 건데 vx는 두 가지 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게 편한가 아니면 분산 관련 공식을 쓰는 게 편한가는 선택 사항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평균이 5잖아요. 그럼 편차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요. 마이너스 1, 얘는 0, 1, 2가 나오죠. 그런 경우에는 편차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2의 x 마이너스 5의 제곱을 계산하겠습니다. 계산해보면요. 네, 이것도 뭐 쉬워요. 제곱해서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10분의 1에 1 곱하기 4, 0 곱하기 3, 1 곱하기 2, 4 곱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vx를 계산해보면 굉장히 좋게도 1이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x의 분포를 알 수 있다. x의 분포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00개나 이미 추출했잖아요. 그래서 x의 평균과 분산을 알 수 있다. 분포는 그냥 뽑는 거니까 정규 분포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충분히 우리가 100개 이미 추출했기 때문에 많이 뽑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x 반은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5, 100개죠. 그러니까 10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얼추 요령이 생겼죠. px바가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이제 정규 분포로 계산하면 되니까 z는 10분의 1분의 x바 마이너스 평균 얼마죠? 5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z가 크거나 같다. k 들어가고 분자분모에 10 곱해주겠습니다. 10에 k 마이너스 5. 자, 이 값이 뭘까? 0.0228이다. 자, 그러면 자, z 분포입니다. 0.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228이다. 그러면 이 값은 찾아보면 0.5에서 0.228 빼면 0.4772.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표를 통해서 뭘 찾으면 된다? 여기에 z 값을 찾으면 된다. 이 z 값은 2가 되더라. 그렇다면 이거는 b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같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2는 10k-5가 되겠다. 그래서 k 계산해주면요 5분의 26입니다. 간단하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정규분포 x를 이제 모집단의 분포라고 했습니다. 정규분포 m, 4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m 제곱인 표본의 평균을 x바를 하자. 그러면 이 x바는 정규분포 바로 적용하면 되겠어요. 모평균 그대로 가져가고요. m분의 4의 제곱을 따르더라. 이때 다음 확률값을 만족하는 m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우리 이건 간단해요. z는 m분의 4분의 x바 마이너스 m으로 표준화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p m-1보다 x 바거 m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확률은 p z가 자 대입하면 네 마이너스 1이고 분자 분모에 m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4분의 1m 그리고 m 플러스 1을 넣어주면 여기 네, 얼마가 돼요? 4분의 1m 이렇게 되는 값이 0.9544라 했죠. 그러면 p z가 0부터 4분의 1m까지가 이 0.9544의 반인 0.4772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 아까 사실 우리가 구해보긴 했는데 자 어떤 값 z 분포인데 0에서 4분의 1m까지가 0.477이다. 이 4분의 1을 찾을 수 있죠. 네, 표준 정규분포 표에서 찾아보면 이것은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m의 값은 8이 된다. 답은 8이겠죠. 자, 1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한번 풀어보고 수업 들으세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보죠. 어느 초콜릿 공장에서 만든 초콜릿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4인 정균포를 따른다. 그러면 우리가 결정을 해줍시다. 초콜릿 공장에서 만든 초콜릿 한 개의 무게를 표준 편차 확률 변수 x를 하자. 그러면 x는 n 30,4의 제곱을 따르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초콜릿 공장에서 초콜릿 4개를 한 상자에 담아서 판매를 한다. 4개의 초콜릿을 담은 상자의 무게가 109.76 이하이면 불량품 상자로 판정된다. 이 초콜릿 공장에서 출하한 초콜릿 상자 400개 중 불량인 상자가 28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의 값을 몇 개 줬습니다. 자, 보죠. 여러분이 처음 이 문제를 접했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상황입니다. 우리가 결국 얘는 이제 모집단의 분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개를 뽑아서 4개를 뽑아서 우리가 한 상자를 담아서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뽑았을 때 x1, 두 번째 x2, 세 번째 x4, 네 번째 x5를 하면 이 각각의 x1부터 x4는 어때요? 확률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한 상자에 담아서 판매하는 무게를 생각하는 거니까 이 값들을 다 더한 값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 상자의 무게가 되는 겁니다. 한 상자 무게. 자, 그렇다면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것은 P 불량품일 확률부터 생각해주면 좋겠는데요. 불량품일 확률은 P, X1, X2, X3, X4의 합이 얼마야? 109.76 이하다. 이런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건 알 수 있어. 우리가 이 모집단에서 정보를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게 x바고요. 여기서 x바는 4분의 x1 더하기 4분의 x1 더하기 x2, x3, x4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값들이 그대로 가져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얘를 똑같이 4로 나눠줄 수 있겠구나. 그럼 p x 반은 4분의 109.76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식을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x 반은 모집단의 성질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고요. 개수가 4개를 추출하는 거니까 표본의 크기를 4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적용해주면 4분의 16이니까 2의 제곱분의 4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뭘로 구할 수 있겠어요? 정규분포의
확률로서 구할 수 있겠고 표준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z는 2분의 x바 빼기 30이다. 그리고 이거 한번 약분해 주겠습니다. 약분해 주면 27.44가 되네요. 27.44. 자, 그래서 이 확률은 p z가 27.44를 이 x 바의 값에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28보다 작거나 같다.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 이 확률은 우리가 저기 아래 보기에 잠깐 줬죠. 0부터 1.28까지 0.4니까 마이너스 1.28까지도 0.4겠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여기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0.5 빼기 0.4로 0.1이 되겠네요. 그러면 불량품일 확률이 0.1이더라. 근데 불량인 상자가 400개 중 구하고자 하는 건 400개 중 불량이 28개 이하일 확률이죠. 여기서 이제 확률 변수를 새로 설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가져집니다. y를 400개 중 불량 상자 수라고 하죠. 그러면 p y가 28개 이하일 확률이고요. 여기서 y는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 뭐예요? 어떤 분포 따라요? 정규분포 아닙니다. 정규분포 아니고요. 당연히 이항분포 아닙니까? 400개 중에 하나하나 뽑을 때마다 불량의 확률이 0.1인 겁니다. 그러면 역시 이항분포의 확률이고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근사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사하기 위해서 2의 y를 구해봅니다. 40이죠. vy는 40에 0.9를 곱한 36이겠네요. 그럼 y는 근사해서 정규분포 40,6의 제곱을 따르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또 z는 6분의 y-40이라고 설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p z가 작거나 같다. 28을 대입해주면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2가 되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역시 0부터 2까지가 우리가 0.48로 계산해놨잖아요. 2까지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여기가 0.48이니까 0.5에서 0.48 빼면 되겠죠. 그러면 0.02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답은 그래서 0.02가 되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 한번 볼까요? 다음 수업은 문풀을 좀 더 진행을 할 건데요. 프로젝트 531 52쪽까지 그리고 교과서 127쪽까지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진도를 다 나갔고요.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조금 단련을 한번 해보죠. 오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